야! 임정우! 대시까지 와서 합의서 찍어 안 오면 내 놈 파면이다! 최고급 한정식 집의 고요한 룸 안. 스피커폰 너머로 소방서장의 폭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뵙는 예비 장모님 앞이었습니다. 제 가장 처참한 바닥을 들켜버렸죠. 당장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전 재산 12만 원. 뺑소니 차를 막아섰다가 권력자에게 찍혀 파면당할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놔주기 위해 방금 파혼을 입에 올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제 고백을 듣던 예비 장모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테이프 감긴 낡은 구두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이 통화 녹음 시작했습니다. 나 대한민국 전직 대법관 김명희입니다. 수화기 넘어 서장의 숨소리가 헉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단숨에 서장의 숨통을 조여버린 저분은 분명 며칠 전 길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그 폐지 줍는 할머니였으니까요. 도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굴레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난이 바로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분 등 위로 남기고 간 산더미 같은 빚과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홀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 30이라는 푸른 나이는 낭만이나 꿈을 꾸기엔 너무도 사치스러웠고 제 청춘은 오직 생존이라는 두 글자의 멱살을 잡힌 채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구급 교대 근무를 막 마치고 퇴근하던 밤 11시. 인적이 끊긴 편의점 구석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취객을 상대하고 비좁은 계단으로 환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느라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까만 비닐봉지에서 꺼내든 것은 유통기한이 딱 10분 남은 폐기 직전의 참치 마요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이 퍽퍽하게 입천장에 들러붙었고 참기름 냄새마저 날아가 버린 김은 질기기만 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것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들어 등가죽에 들러붙는 듯한 허기가 밀려왔지만 혀끝에 맴도는 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팍팍하고 쓰디쓴 제 삶의 맛이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숙여 제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19 구급대원에게 지급되는 튼튼한 검은색 기동화. 하지만 제 발에 신겨진 신발은 수많은 화재 현장의 잿더미를 밟고 피 흘리는 환자들을 업고 뛰느라 밑창은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은 아예 가죽이 찢어져 흉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죠. 새 신발을 살 돈 몇만 원조차 아까워 서랍에 굴러다니던 시커먼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투박한 신발. 남들이 보기엔 구질구질한 고물 같았지만 저는 이 신발끈을 단단히 묶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내 발이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이 낡은 기동화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짧고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잡힌 어머니의 심장 판막 수술. 그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원 보증금과 수술 전 선납금 2천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차가운 안내 문자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찍혀 있는 제 통장 잔고는 정확히 12만 4천 원. 숫자로 적힌 그 2천만 원이라는 선납금의 무게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쿵 하고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초라한 숫자 12만 원 앞에서 세상은 가난한 구급대원의 절박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없이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일 모레가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약혼녀 유진이와의 상견례 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감당 못할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언제 바닥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주제에 감히 천사 같은 그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독한 자격지심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편의점을 나서 약속 장소인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가로등 불빛 아래 연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유진이가 두 손을 호호 불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그 맑고 티 없는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대역 죄인이 된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날이 차가운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안에서 기다리지. 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장갑도 끼지 않은 제 차가운 두 손을 자기의 작고 보송보송한 두 손으로 덥석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고 있던 가방에서 따뜻한 보온 도시락 통 하나를 꺼내 제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대충 때웠지? 이거 내가 아침부터 푹 끓인 소고기 묵국이야. 집에 가서 꼭 따뜻할 때 밥 말아서 먹어. 알았지? 도시락통에서 전해지는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제 손바닥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여린 손으로 국을 끓였을 유진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눈부신 여자의 인생에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지독한 미안함에 차마 유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오빠, 이번 주 우리 상견례 날 말이야. 우리 엄마가 달동네 무료급식 봉사를 가셔서 지금 며칠째 연락이 잘 안 돼. 거기가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험한 곳이거든. 엄마가 거기 봉사 가시면 일주일씩 푹 파묻혀 계셔서 말이야. 그래서 상견례 날 식당으로 바로 오신다고 했어. 놀라지 마. 유진이의 말에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시구나. 어머니께서 참 훌륭하신 분이네. 나 같은 놈을 사위로 맞아주신다니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비참함과 두려움을 감추려 고개를 슬쩍 돌리려는 찰나 유진이가 제 낡은 점퍼 옷깃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빛나는 유진이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오빠, 또 혼자서 다 끌어안고 있지? 나한테 미안해서 혼자 도망칠 궁리하는 거 나 다 알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평생 병원비 갚으면서 허덕일까봐 무섭긴 해. 가난이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겠지. 근데 오빠, 우리 같이 겁내자. 혼자 짐 짊어지려고 끙끙대지 말고 우리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이겨내자. 응? 도망치지 마. 그 단단하고도 애절한 위로. 가식 없이 현실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 굳센 마음에 결국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내 뼈를 깎아서라도 이 여자를 평생 웃게 해주고 싶다.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저는 유진이를 말없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이를 무사히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그 길로 곧장 어머니가 계신 대학병원 외가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병원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당직 간호사들의 바쁜 발소리만 타일, 바닥 위로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B- 하는 심장 모니터 소리와 함께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푹 꺼진 볼과 핏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얼굴을 보니 억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다가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평생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지문마저 닳아 없어진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거친 어머니의 손. 그 서글픈 손등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 수술받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그러니까 내 손 놓지 마. 긴 오열 대신 저는 그 짧은 한마디를 억지로 삼키며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울 자격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저의 비번 날이었습니다. 상견례는 바로 내일 모레. 동이 트는 대로 당장 원무과와 사회복지팀을 찾아가 봐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서라도 수술 선납금 분할 납부 상담을 받거나 구청에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기엔 어머니의 숨소리가 너무도 위태로웠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저는 밑창이 닳고 테이프가 칭칭 감긴 기동화의 끈을 다시 한번 질끈 조여맸습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지언정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가던 이 신발을 신고 내 어머니 하나 못 구할까? 저는 무거운 병원 문을 열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성큼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새 병실 앞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터라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대학병원 앞 큰 교차로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원무과와 사회복지팀이 문을 열기 전 근처 24시간 무인 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떼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든 수술비 분할 납부를 사정해 보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를 들이밀어야 했으니까요. 대형 편의점과 재활용품 수거장이 있는 넓은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섰을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정막을 찢어발기는 끔찍하고도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기, 쾅!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시커먼 최고급 외제차 한 대가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리어카는 맥없이 뒤집혔고 겹겹이 묶여있던 낡은 박스들이 허공으로 흩날리며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를 쥐고 있던 구분 등의 할머니 한 분이 충격으로 튕겨나가 차가운 도로 위로 곤두닥질 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의 본능으로 그곳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테이프를 칭칭 감은 제 낡은 기동화가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외제차의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명품 점퍼를 걸친 젊은 남자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는커녕 앞 범퍼에 난 흠집을 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씨,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야, 리어카 끌고 다닐 거면 차도에 기어 나오지 말라니까. 그 말이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치려는 외제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차 세워. 사람 치고 어딜 도망가. 제가 보닛을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치자 차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틈을 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들었습니다. 마침 편의점 간판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는 방범용 CCTV가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차 앞을 벗어나지 않고 렌즈를 들이밀어 번쩍이는 번호판과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촬영했습니다. 찍히고 있다는 걸 알아챈 남자가 그제야 이성을 잃고 차 문을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안 비켜? 그 폰 당장 안 내놔. 남자가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으며 제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아오는 팔을 막아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기보단 다시 운전석에 타지 못하게 차 문 앞을 막아서며 도주를 지연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다른 한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기 대학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뺑소니 의심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 의식 저하, 출혈 심합니다. 경찰도 같이 연계해 출동 바랍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가 교차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편의점 안에 있던 아르바이트생과 이른 출근을 하던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방이 목격자 투성이가 되고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그제야 핏대를 세우던 남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지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자가 차에 타지 못하게 된 것을 확인한 저는 즉시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검붉은 피가 할머니의 하얀 백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덜덜 떨리는 할머니의 몸을 덮어드리고 제가 입고 있던 얇은 면 티셔츠 밑단을 찢어 이마의 출혈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눈 조금만 떠보세요. 구급차 금방 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흙바닥에 버려진 마른 낙엽 같았습니다. 그 손을 꼭 잡는 순간 어릴 적 저를 키워주셨던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떠올라 왈칵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은 왜 다들 이렇게 굳은 살 베인 차가운 손을 가져야만 하는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던 할머니의 메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우리 어르신 말씀하지 마세요. 숨 크게 쉬세요. 우리 요 끊어질 듯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피를 흘리는 환자 앞에서 그런 우연을 따질 겨를이 없어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꽉 쥐며 조금만 참으시라고 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습니다. 이윽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동료 대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인계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저는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제가 찍어둔 동영상 원본을 전송해주고 목격자 진술까지 마쳤습니다.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그 젊은 남자는 경찰관 앞에서도 여전히 거들먹거리며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차 빼려고 한 거라니까요.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돈. 남자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경찰관은 꿀꺽 침을 삼키더니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 반장님, 이거 서장님 자제분 맞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폭탄의 스위치를 눌러버린 듯한 불길한 정적. 저는 낡은 기동화 안에서 발가락이 꼿꼿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다음 날 아침 내 숨통을 조르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소방서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공기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샘 근무를 마친 교대조 선배들이 어깨를 툭툭 치며 수고하라고 인사를 건넸을 텐데 오늘은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모니터 뒤로 고개를 푹 숙이는 그 싸늘한 분위기에 어제 경찰관의 굳어진 표정이 떠오르며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옥상으로 저를 부른 팀장님은 연거푸 담배만 피워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대원, 어제 내가 교차로에서 막아선 그 외제차 운전자, 우리 서장님 외아들이다. 나라도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단단히 각오해라.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소방서장의 아들. 어제 사람을 차로 치고도 돈을 던지며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그 오만한 얼굴이 제 직속 최고 상관의 아들이었다니요. 다리에 힘이 풀려 옥상 난간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머지않아 서장실에서 즉각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굳게 닫힌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책상 뒤에 앉아있던 서장이 제 발밑으로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시민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제복 입고 아주 훌륭한 짓을 했더군. 서장의 목소리는 고함을 치지도 않았지만 낮고 서늘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항변했습니다. 서장님, 폭행이 아닙니다. 뺑소니를 제지한 겁니다. 제 휴대폰에 그 당시 영상도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제 입에서 영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서장은 콧방귀를 뀌며 책상 너머로 제 발끝을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테이프 칭칭감은 구질구질한 신발로 뭐 대단한 정이라도 지킨 줄 아나 보지. 내가 찍은 그 영상 감찰이 먼저 본다. 밖으로 한 글자라도 흘리면 넌 즉시 규정 위반이야. 이미 내 아들 쪽에서 널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막아선 정의는 그들이 가진 시스템 안에서 순식간에 공무원의 직무 중 폭행 사건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공무원이 시민 폭행 민원에 얽혔으니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근무평정 최하점 줘서 저기 배 끊기는 섬마을로 전출 보내면 그만이야. 아니, 직무 관련 품위 손상으로 파면시켜서 연금까지 날아가게 해줄 수도 있고 오늘 오후까지 내 아들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 여기까지다. 담담하게 행정처분을 읊어대는 그 차가운 말들이 저를 완벽하게 짓눌렀습니다. 서장의 입에서는 사과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건 사실상 제게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무릎을 꿇으라는
거역할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서장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인적이 없는 비상구 계단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조금 전 서장이 비웃었던 제 낡은 기동화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은 그들이 쥔 권력의 테두리 안에서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무심하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는 제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수술 보증금 및 선납금 미납 시 예정된 심장 수술 일정은 다음 대기자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의 목숨줄이 끊어진다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무릎에 고개를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그 얄팍한 양심이 결국 내 어머니를 벼랑으로 밀어내고 내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끔찍한 절망의 바닥에서 제게 따뜻한 묵국을 건네주던 유진이의 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겁내자. 제발 도망치지 마. 유진이의 애절했던 목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안 돼. 정가자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내 곁에 유진이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서장 아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유진이만큼은 이 시궁창 같은 내 현실에서 완전히 떼어내줘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녁 유진이와 그녀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상견례 자리. 저는 그 자리에서 유진이에게 가장 모진 말로 이별을 선언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그 끈을 끊어내기 위해 저는 도망치듯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거운 룸의 문을 열었을 때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최고급 한정식 집 앞. 화려한 기와 지붕과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진 으리으리한 외관을 마주하자 제 어깨는 제 몸집보다도 훨씬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식당 유리문을 거울 삼아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장롱 구석에서 꺼내 입은 철 지난 낡은 정장.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밑창이 벌어져 까만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낡은 구두. 늘 출동 대기하느라 구두 한 켤레 새로 살 틈도 돈도 없었던 제 초라한 행색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얼룩 같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평생을 약속하려던 여자에게 가장 잔인한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저는 수백 번도 넘게 연습했던 말들을 속으로 다시 삼켰습니다. 유진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빚더미에 파면당할 위기입니다. 저 같은 놈은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습니다. 입술을 달싹일 때마다 목젖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직원이 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길고 고요한 복도를 걷는 내내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이윽고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스르륵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테이블 한쪽에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유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티 없이 맑은 미소를 보자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정우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네며 상석에 앉아 계신 예비 장모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급스러운 진주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으신 장모님. 꼿꼿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신 그 얼굴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이 한 번에 쾅 하고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며 널뛰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저 눈매, 저 주름진 얼굴. 며칠 전 새벽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다른 각도로 꺾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겉옷을 벗어 덮어드리고 티셔츠를 찢어 이마에 피를 지혈했던 그 할머니가 왜 지금 상견례장 상석에 앉아 계신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며 할머니가 힘겹게 내뱉었던 그 단어. 우리 유. 그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뿐인 딸 유진이를 애타게 부르던 어머니의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소름이 전신을 타고 쫙 끼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리자 장모님 역시 찻잔을 들어 올리려다 말고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장모님의 온화했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며 떨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시선이 제 발끝, 테이프가 칭칭 감긴 낡은 구두 쪽으로 한번 툭 떨어졌다가 다시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그날 새벽 도망치려는 외제차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저를 정확히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장모님 사이에 엄청난 충격과 침묵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유진이가 해맑은 목소리로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인사해. 우리 엄마야. 오빠가 엄마 직업 물어볼 때마다 내가 그냥 얼버무렸잖아. 사실 우리 엄마 법조계에서 꽤 큰일 하셨던 분이야. 지금은 공익법률재단 이사장이시고 장모님이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감추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덧붙이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겪어봐야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가끔 이름 숨기고 험한 곳으로 봉사를 다닙니다. 이쪽이 우리 유진이가 말했던 그 임정우 대원입니까? 법조계의 큰 어른, 그리고 공익법률재단 이사장. 유진이의 소개가 끝났지만 제 혀는 굳어버린 듯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목숨 걸고 구했던 할머니가 유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벅찬데 그분이 이토록 거대한 배경을 가진 분이셨다니요. 장모님이 저를 향해 천천히 입을 때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입원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어머니의 수술이 취소된다는 병원의 경고 문자와 당장 서장 아들 앞에 가서 공식 사과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던 차가운 협박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이런 완벽하고 빛나는 가족 앞에서 당장 빚쟁이의 정가자, 파면당한 백수가 될 비참한 현실을 대체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단 말입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고 벅찬 재회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이 방을 뛰쳐나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작가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에 숨막히는 긴장감과 시선을 구두로 떨구는 장모님의 마이크로 표정까지 완벽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은한 국화차 향기조차 제게는 바늘처럼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구했던 그 피투성이 할머니가 법조계의 큰 어른이자
유진이의 어머니라니. 기적 같은 인연이었지만 당장 빚쟁이의 파면 위기에 놓인 제 초라한 현실은 그 거대한 배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3시, 그 시간까지 입원 보증금 2천만 원을 내지 못하면 제 어머니의 심장 수술은 취소됩니다. 이 눈부시고 완벽한 가족 앞에 감당 못할 제 현실의 무게를 들이밀 수는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유진이의 손을 놓아주는 것만이 이 착한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간신히 떨리는 턱을 다잡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유진아,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다음 말을 뱉어냈습니다. 저 파혼하겠습니다.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유진이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지금 현실로는 유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저는 빚쟁이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까지 내야 할 수술 보증금조차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어머님을 구하다가 제가 차 앞을 막아섰던 그 뺑소니 차주가 하필 제 직속 상관인 소방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방서장이라는 단어에 장모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장모님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장의 아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저는 제 목을 조르고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토해냈습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저를 폭행상해로 고소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3시까지 서장 아들이 있는 병실로 찾아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저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당할 위기입니다. 이런 벼랑 끝 현실에 유진이를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진이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틀어막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 도망치듯 물러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거기 잠깐 서보게. 거역할 수 없는 묵직한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장모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장모님의 시선이 제 발끝, 밑창이 벌어져 까만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낡고 초라한 구두에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날 내 차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그 신발. 자네였구먼. 장모님이 양손을 뻗어 굳은 살이 배고 흉터가 가득한 제 두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놀라 고개를 들자 장모님의 온화한 눈빛이 제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진짜 부끄러운 건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파는 거지. 나는 화려한 명패보다 자네가 신은 그 낡은 신발을 더 믿네. 그 테이프 자국이 자네가 약자를 두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던 그 외롭고 억울했던 시간들이 이분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억누르며 살아온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와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목이 메어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주머니에서 요란하고 신경질적인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화들짝 놀라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 액정에는 소방서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놀라 손에서 미끄러진 폰을 황급히 주워드는 순간
이미 화면이 스피커폰으로 전환돼 방 안으로 목소리가 퍼져버렸습니다. 야, 임정우. 너 지금 어디야? 상대를 윽박지르는 서장의 날 선 목소리가 여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려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병원으로 와서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을 텐데 3시 넘기면 넌 바로 징계위에 파면이야. 내 말 명심해. 안 오면 내 놈 구급대원 인생은 오늘로 끝이니까 당장 튀어와. 가장 존경받고 싶었던 장모님 앞에서 제 가장 처참한 바닥을 들켜버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장모님의 손에 꽉 힘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모님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낡은 구두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따뜻한 할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전직 대법관의 서늘한 칼날 같은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짚어가며 수화기 너머의 서장을 향해 첫마디를 뱉으셨습니다. 지금 이 통화 녹음 시작했습니다. 서장님, 성함과 소속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죠. 지금 이 통화 녹음 시작했습니다. 서장님, 성함과 소속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죠. 장모님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당황한 듯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서장의 날 선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누구십니까? 남의 전화 당겨받고 녹음이라니 그거 불법인 거 모릅니까? 당장 임정우 대원 바꾸세요. 자신의 알량한 계급장을 믿고 행정적인 권위로 짓누르려는 오만한 목소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쥐잡듯 흔들며 공포에 질리게 했던 그 목소리였지만 장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의 눈빛은 시퍼렇게 날이 선명검처럼 더욱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장모님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단어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거대한 바위를 내리꽂듯 다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직 대법관이자 현 공익법률재단 이사장 김명희입니다. 대법관이라는 그 묵직한 직함이 떨어지는 순간 스피커폰 너머로 씩씩거리던 서장의 숨소리가 헉 하고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화기 너머에서 서장의 목을 강하게 틀어진 것만 같은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그 찰나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서장의 숨통을 향해 가장 치명적인 팩트를 정확히 꽂아 넣으셨습니다. 서장님, 당신 아들이 며칠 전 새벽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치고 달아난 그 폐지 줍던 노인이 바로 접니다. 내 목숨을 구해주려 나선 구급대원에게 되려 욕설을 퍼붓고 사람을 차도에 기어 나왔다며 쓰레기 취급하고 도망치려던 그 젊은 남자의 얼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요. 네, 대법관님? 그게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제 아까의 그 위풍당당하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혓바닥이 굳어버린 듯 파르르 떨리는 당황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자비 없이 법의 심판자로서의 서늘한 선전포고를 계속하셨습니다. 내 사위가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알량한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오히려 내 사위에게 폭행상해라는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더군요. 징계위원회? 파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습니까?
당신이 방금 전까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오만한 말들, 지금 이 통화 녹음으로 완벽한 물증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법관님, 제가 상황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아니 정대원이 억울한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뵙고 사죄를. 방금 전까지 제 인생을 끝장내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소방서장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자가 단 몇 분 만에 태세를 전환하며 벌레처럼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권력의 역전 앞에서 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서장의 구차한 애원을 차갑게 잘라버렸습니다. 사과는 내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위에서 판사에게 하십시오. 내 재단 법무팀 변호사들이 이미 그 교차로 주변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끝냈습니다. 내일 오전 첫 시간에 경찰청 본청과 소방본부 감찰실로 내 직인이 찍힌 정식 고발장이 접수될 겁니다. 당신 아들의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 서장 당신의 협박과 직권 남용 정황, 그리고 허위 무고, 프레임까지 3가지 혐의를 묶어서 말입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내 사위에게 1mm라도 불이익이 간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직접 움직일 겁니다. 변호사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장모님은 덜덜 떠는 서장의 대답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신 장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그 매서운 눈빛이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의 눈빛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셨습니다. 정우야, 이제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그 낡은 신발을 신고 지킨 그 올곧은 정의를 이제는 이 어미가 법으로 증명하마.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구급대원이자 내 자랑스러운 사위다. 그 한마디에 지난 며칠 동안 저를 무겁게 짓눌렀던 끔찍한 고립감과 공포가 둑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온 유진이가 엉엉 우는 제 등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유진이의 따뜻한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미안해, 오빠. 우리 엄마 배경이 오히려 오빠한테 상처가 될까봐, 자격지심에 도망칠까봐 무서워서 숨겼어. 오빠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유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저를 배려하려 했던 유진이의 그 깊고 고운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박 이사, 지금 바로 내 개인 계좌에서 땡땡 대학병원 원무과 지정 계좌로 2천만 원 송금하세요. 환자 이름은 임정우. 수술 보증금이니까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입금하고 납부 확인 문자 캡처해서 내게 보내세요. 장모님의 그 짧은 전화 한 통. 오늘 오후 3시 제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그 지독한 가난의 시한폭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재빨리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무릎은 불의 앞에서만 꿇는 거다. 내 앞에서는 고개만 숙여도 충분해. 권력자 앞에서는 죽어도 꿇고 싶지 않았던 제 뻣뻣한 무릎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해준 이 위대한 어른의 한마디에 저는 꿇으려던 무릎 대신 허리를 깊게 굽혀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날 상견례 룸에서의 밤은 제 30평생 가장 벅차게 다시 태어난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방서로 출근하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지옥으로 끌어내렸던 그 차가운 공기는 사라졌습니다. 비록 제 발에 신겨진 것은 여전히 밑창이 벌어지고 까만 테이프가 감긴 투박한 구두였지만 저는 그 구두를 신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소방서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제가 지킨 작다고 믿었던 양심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거대하고 완벽한 법의 심판. 그 통쾌한 폭풍이 이미 서장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8시 30분. 평소와 다름없이 소방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이 공간의 공기가 어제와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저를 피하며 눈치를 보던 동료들이 지금은 모두 복도 한쪽에 굳은 표정으로 서서 한 곳만을 숨죽여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2층 서장실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자 검은색 정장과 파란색 점퍼를 섞어 입은 낯선 사람들 67명이 서장실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소방청 감찰 담당관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제 장모님이 수화기 너머로 선전포고했던 그 서늘한 경고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찰 반원들은 서장실의 서류철을 파란색 플라스틱 압수 상자에 쓸어 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서장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밀봉하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책상 앞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내 밥줄을 끊어버리겠다고 포효하던 그 위풍당당한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핏발선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감찰 반원이 내미는 진술 확보 서류에 서명하는 그의 손끝이 형편없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소방서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과 선의 게시판에 공식 인사 발령 공문이 떴습니다. 소방서장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 사유 직권 남용 및 사건 은폐 지시 정황 등 감찰 조사. 단 한 장의 얇은 서류. 그 서류 한 장이 게시판에 붙는 순간 서장이 수십 년간 시스템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쌓아 올렸던 오만한 권력의 성은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파면시키고 제 연금까지 날려버리겠다며 호언장담했던 그 알량한 권력은 진짜 법의 심판 앞에서는 하룻강아지의 이빨만큼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방서 뒷문으로 쫓겨나듯 빠져나가는 서장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통쾌하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환호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죗값을 치르는구나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차가운 현실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이다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야간 비번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소방서 후문을 나서던 제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좁은 골목길 전봇대 옆에 익숙한 두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된 전 소방서장, 그리고 며칠 전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할머니를 치고 제 멱살을 잡았던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명품 점퍼를 걸치고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아들은 한쪽 팔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깁스를 한 채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불안하게 쳐다보며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죠. 그리고 서장은 단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퀭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대원. 아니, 정우야. 정우 선생님. 늘 저를 임정우 이 새끼라 부르며 턱짓으로 하대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기가 막힐 정도로 비굴했습니다. 서장이 제 낡은 점퍼 옷깃을 향해 양손을 뻗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그의 두 손이 제 옷깃을 부여잡자 저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자식놈 앞길 막힐까봐 눈이 뒤집혀서 내가 잠시 미쳐서 그런 몹쓸 짓을 했어. 정우야, 제발 한 번만 살려주게. 나 내일 모레 경찰청 소환조사야. 구속영장만은 피하게 해줘. 내 장모님, 아니 대법관님께 말씀드려서 그놈의 증거 보전 신청 푼다고 합의한다고 한마디만. 컥. 서장은 말을 채 잇지도 못하고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 극적인 장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턱턱 막히는 공포 속에서 어떻게든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해보려고 덜덜 떨며 비겁한 변명을 기침처럼 쏟아내는 초라하고 찌질한 늙은 사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제 옷깃을 끌어당기는 순간 저는 그날 서장실에서 그가 제 발밑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짓던 그 비릿한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심장수술 보증금 마감 시간이 다가오던 그 피 말리던 비상구 계단에서의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일말의 동요 없이 제 옷깃을 잡은 서장의 떨리는 두 손을 차갑고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서장님. 아니, 이젠 전 서장님이시죠. 제 싸늘한 목소리에 서장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이 후미진 골목길에서 하실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당신 아들의 뺑소니, 그리고 저를 짓밟고 파면시키려 했던 그 협박들, 그 모든 죗값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경찰서 취조실과 법정의 판사 앞에서 하십시오. 저는 당신들과 합의할 생각 단 1mm도 없습니다. 아, 정우야, 제발. 내가 그동안 소방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내 연금은 내 인생은 어쩌라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등 뒤에 숨어있던 아들마저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허둥대며 다가왔지만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임정우, 이 독한 새끼야 하는 바락 섞인 저주가 들려왔지만 그건 덫에 걸린 들쥐의 의미 없는 단말마에 불과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낡은 구두를 신었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하게 아스팔트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장모님의 공익법률재단 변호인단이 예고한 대로 단 한 치의 자비도 없이 완벽한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어떤 인맥이나 뇌물도 통하지 않는 촘촘한 증거와 법망 앞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서장의 아들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결국 구속 송치되었고
서장 본인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정황이 모두 인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믿고 군림해왔던 시스템이 이제는 그들의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끊어놓는 사형 선고가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가던 어느 오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제게 낯익은 얼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피했던 팀장님과 동료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제 주변을 맴돌다 이내 팀장님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아니, 정대원. 미안하다. 우리가 비겁했어. 서장 눈밖에 나면 우리까지 불똥 튈까봐 무서워서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모른 척 눈을 감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팀장님을 시작으로 뒤에 서 있던 선배와 동료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나서기 힘들었다는 거 저도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가족들 건사하셔야 하잖아요. 제 말에 동료들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려는 찰나 저는 다 마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며 차분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음번에 우리 중 누군가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발 서로 눈 피하지 말고 등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겠다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에 휴게실에는 다시 한번 숙연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저를 고립시키던 차가운 공포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따뜻하고 단단한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2번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퇴근길 소방서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갗을 찢는 듯 매섭기만 하던 그 바람이 오늘따라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는 듯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뭉쳐있던 뜨거운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정도가 아니라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통째로 굴러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켰던 세상 가장 작고 초라하다고 믿었던 그 양심이 마침내 불의를 이겨내고 제 삶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자 끝인 내 가족, 어머니와 유진이를 향해 따뜻한 발걸음을 옮기는 일뿐이었습니다.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가 모두 무산되고 서장 부자가 구속 송치되는 과정을 거쳐 몇 주가 지나서야 저는 소방서로 정상 복귀했습니다. 징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가분하게 퇴근하던 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지 제 발걸음은 어느새 늘 가던 편의점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반사적으로 폐기 직전의 삼각김밥 매대 쪽으로 허공을 더듬다. 이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 차가운 밥알을 삼키며 내 가난을 저주했었는데 이제는 그 매대를 담담하게 등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길로 식당에 들러 각 끓여낸 따뜻한 쇠고기 국밥 2그릇을 포장했습니다. 품에 꼭 안고 걷는 내내 국밥의 훈훈한 온기가 두꺼운 점퍼를 뚫고 제 가슴속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대학병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침대에 어머니가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장모님의 발빠른 보증금 해결과 재단 의료 지원 연계 덕분에 취소될 뻔했던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숨을 쉬며 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뺨에는 어느새 옅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왔어. 속은 좀 어때? 이거 갓 끓인 국밥이야. 따뜻할 때 조금만 떠먹어 보자. 제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포장해 온 국밥을 내려놓자 어머니는 대답 대신 가만히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발치에 가지런히 놓인 제 신발을 쓰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발가락 쪽 가죽이 찢어져 까만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볼품없는 낡은 구두였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어머니의 손길이 테이프의 끈적한 자국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내 어머니의 마른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제 신발 위로 번졌습니다. 이 험한 신발을 신고 우리 아들 발이 참 많이 아팠겠다. 애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미안해, 정우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 역시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팠어. 이 신발 덕분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엄마 이렇게 무사히 수술 받았잖아. 나 이제 진짜 안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앙상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머리칼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듯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뼈를 갉아먹듯 괴롭혔던 그 지독한 부채감이 비로소 따뜻한 국밥의 김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눈부시게 맑은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예식장. 저는 몸에 꼭 맞는 턱시도를 입고 까만 테이프가 감긴 낡은 구두 대신 윤이 반짝반짝 나는 새 구두를 신고 버진로다 끝에 섰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혼주석에서 활짝 웃고 계신 어머니와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벼랑 끝에서 모든 걸 포기할 뻔했던 저를 완벽하게 구원해준 이 단단한 가족에게 깊은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이와 나란히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가파른 오르막길 중간에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굽은 허리에 낯선 어르신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어떻게든 끌어올리려 애를 썼지만 리어카는 자꾸만 뒤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뒷모습을 본 순간 저는 유진이와 굳이 눈을 맞추며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반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리어카의 뒤쪽으로 가 두 손으로 힘껏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체중을 실어 밀어내자 꿈쩍도 않던 리어카가 오르막길을 서서히 올라가 무사히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숨을 고르는 제 옆으로 유진이가 달려와 다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이 무거운 걸 정말 고맙소. 복 받을 거요. 연신 고마워하시는 어르신을 향해 저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온기를 먼저 받았거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유진이의 손을 다시 꽉 맞잡았습니다. 타인을 향해 대가 없이 건넨 아주 작은 선의는 세상을 돌고 돌아 결국 내 삶의 가장 추운 계절을 데우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낡은 신발을 보게 된다면 한 번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저 역시 낡은 신발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추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